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희들 잠시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이제는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권은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풀어내야 할 텐데요. 대선 이후에 지역 정치권의 상황 그리고 지역 발전 공약에 대한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뒤에 권우문, 홍순원 두 분 패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랩헛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식사 쿠폰을 전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부산에 살다 보니까 바다에 자주 가느냐 이런 질문을 부산 지역 청취자분들께서는 받으실 거고 뭐 경남에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바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 자주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놀이도 좀 즐기시려고 노력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발생하고요.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건우문, 홍순원 두 분 패널들 만나볼 텐데요. 첫 질문은 가볍게 언제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떻습니까? 부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바다에 자주 갈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실 텐데 실제 두 분들은 거의 바다 근처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여당이 되셨으니까. 여당이 그런가요? 먼저 하시는 겁니까? 네,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룰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바닷가 바로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네. 뭐 이건 그렇지만 또 해수욕장 특히 해운대 같은 네. 경우에는 해수욕장을 2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송정 해수욕장. 음. 부산에 산 지가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발목만 담궈봤다. 그렇게 돼요, 그죠? 송정 해수욕장은 그 대신에 제가 구청장 재임 시절에 네. 서핑 그 진흥을 위해서 체험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체험한다고 제가 한번 바닷가에 들어가 본. 참 죄송합니다만은 가까이 있으면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주 하지 마십시오. 부산 산다고 네. 맨날 바다 가서 물에 들어가고 네,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 우리 저도 집 앞에 바로 대변항 네. 그리고 한 10분 거리에 또 일광 바닷가 음. 또 10분 거리에 임낭 바닷가 네. 이렇게 바다가 항상 보여지고 음. 저희는 이제 바다 근처는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네. 좀 먹으러 가는 중심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도 바다는 좋지만 저는 이상하게 거제도나 남해 가도 바다가 또 새롭게 느껴지고 그렇죠. 분위기는 다르죠. 여수 밤바다도 봤는데 또 이 바다가 또 기장바다와 또 그 느낌이 틀려지고 그다음 포항도 그렇고 저 속초도 그렇고 네. 항상 바다가 있는 곳은 정말 좋다는 느낌과 좀 마음이 펑 뚫린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서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저는 기장에 살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예,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물에 들어가 봤습니까? 아니 물에는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 대변항이기 때문에 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 해수욕장에 안 가보고 발을 안 담근 지가 한 20년 넘은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예,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결론. 이 여야가 공이 똑같네. 맞습니까? 네. 나는 송정 바닷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닷물에 안 들어간 지가 오래됐고 네. 대학 때 해양훈련으로 음. 수영 그 때문에 해양훈련 때 잠깐 그 지도자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닷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산에 살다 보면 오히려
바다 물놀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죠? 저는- 외지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먹으러 다니죠. 네. 네, 맛있는 게 많으니까. 저도 거의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먹으러 다니죠. 바다를 보면 혼자 다니지 마시고 네. 네. 또 이 네. 여당도 좀 같이 데리고 다니면 다음에 이제 좋겠습니다. 예정되셔서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중립인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여야도 아니기 때문에 네. 꼭 챙겨 주십시오. 마음이 네. 너무 아픕니다. 네, 가볍게 저희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대선이 끝나고 저희들 첫 시간입니다. 잠시 저희들 휴식기를 가졌고 두 분도 바쁘신 시간들을 선거 이후에 보내셨을 것 같은데 대선 결과에 대한 여야 내부적으로 많은 평가와 그리고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각 후보들의 득표율과 관련해서도 부산 지역 정치권, 뭐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영향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당 먼저 시작을 그다음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리 야당부터.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49% 정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로 한 8.27%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는데요. 부산 지역을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로 40%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51%로 해서 PK 즉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 40%의 마의 40%의 벽을 깼다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얻었다는 것은 후반에 그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먼저 강서구 같은 경우는 벌써 이재명 후보가 접전 끝에 이제 이겼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보게 되면 사실 다음 지방선거 때 네.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 활동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드십니다.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민의힘 어쨌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 득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또 노력해야 될 것이고, 다음 이제 지방선거 때 어떤 전략과 전술로 또 국민들에게 다가갈지가 네. 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우리 권우문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마의 40%를 넘었다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득표율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말씀들 좀 오고 갔습니까?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명 후보 현재는 대통령입니다마는 지지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지를 하지 않으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 모두를 내 몸과 내 마음같이 잘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또 그런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올바른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또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49.42%를 획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분이다. 이게 이제 득표, 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부산의 경우는 40.14% 평균 네. 그렇게 득표를 하셨거든요. 마의 40%를 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획기적인 공약들이나 정책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부 부산 이전, 정말 어려운 것을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도 부산 미래를 위해서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HMM 본사 이전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해사 법원 등등 많은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를 조금 넘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아쉽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결국은 이번 선거는 따지고 보면 정책이나 또 공약의 중심 이전에 이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하는 투표 결정이 돼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희석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저는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어찌 보면 49%에 대한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는지에 네.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비난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고 비판은 당연히 긍정적인 비판은 필요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벌써 미국이 철강 및 원자재의 관세가 50% 지금 부과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재판이 확정이 된 거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판관 30명 정원 법안위가 법사위를 통과됐고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고 네. 다섯 번째가 그 카톡 검열이 시작됐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이 중단되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마트나 백화점, 아울렛이나 일요일 2회 강제 휴업 법안이 또 발의됐고 그리고 이번에 민주수석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금 낙마인 상태고 아홉 번째가 이제 검찰청 해체 법안이 발의됐고 마지막이 이제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의 부채 문제 의혹이 지금 불거졌는데 또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화영, 조국 3년 요청이 들어왔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윤석열 정권 때 인사청문회 때는 민주당이 상당한 도덕성 중심의 강경한 검증, 보고서 채택은 자주 거부를 했고 그리고 도덕성 검증은 전방위 압박을 했고 제도 개혁에는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당이 되고 나서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생활 침해는 안 된다는 말로 인사청문회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연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는 항상 정치도 사회활동이란 정치활동도 인과응보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한 만큼 꼭 돌아온다고 봐야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심각하게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집권 초반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 그다음에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홍순원 박사님께서도 반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든지 공격은 네. 제가 받겠습니다. 뭐, 네.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이제는 방어를 해야 되겠죠. 네. 마음껏 공격하시고 네.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에 의해서 아직도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 국민의힘을 극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내란 사태를 극복을 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 서로 간의 소통이 아직도 원활하지 못하다. 그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총리 인준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결국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취임 때까지 본인의 정부, 이재명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이 당선된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출근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용산에 첫 출근을 하니까 무덤 같다라고 현직 대통령이 첫 일성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농담조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보니까 전임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린 거죠. 심지어 컴퓨터 하나도 없는 필기 도구도 하나 없는
생수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생수통도 하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근에 결국 전임 비서실장을 고발하는 이런 조사 단계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금방 지적했듯이 트럼프 관세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북 관계라든지 주변 일본과 관련된 중국, 러시아 이런 부분, 이런 국가들과의 상호 외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의 문제, 그리고 날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신임도와 경제 문제,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임 총리가 인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내각을 구성을 할 수가 없고, 내각을 구성을 할 수가 없으면 새롭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 이재명 대통령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제가 자료가 없고 제가 몰라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까? 총리 인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제 JTBC 방송 5시 30분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총리 후보자가 출연을 해서 거의 1시간 동안 대담을 하는데 모든 자료가 공개가 됐고, 또 국민의힘에서 김희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제 출입국 관리소까지 가서 자료를 내놔라 뭐 이런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까지도 모두가 현재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내란에 의해서, 국가 내란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겼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구태 정치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지금처럼 여가 되면 또 야가 되면 거꾸로 돌아가는 화살과 방패의 부분이 바뀌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협치하고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국민만 바라보는 이런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린 게 JTBC하고 MBC는 너무 편향적이라서 저는 됐었으면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거구니까 그렇죠. 거구라는 프레임하고 내란이란 프레임은 정말로 이 민주 쪽에 있는 분들이 잘 잡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란이란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여당이 됐으면 이제 내란이란 특검까지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정적을 제거할지는 국민들이 분명히 바라볼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거나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대로 김민석 총리가 후보자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해소시켜주는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문회가 분명히 분명히 할 것인데 벌써부터 그 부분에 뭐가 문제인지 지금 청문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입법기관까지 지금 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지금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함부로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맞지도 않고, 그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 보니까 뭐 검증은 정책으로 하고 도덕성은 보이지 않게끔 비공개를 하겠다라는 그까지 지금 내세워서 바로 인사청문회까지 나오는 거 보면 김문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청문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마트나 그리고 백화점에 대해서 일요일 2회 강제 휴업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계속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는 뜻은 사실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경제 정책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낫지 않나. 저는 참
그 민주당이 참 우려스러운 게 왜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걸 다 이루어줄 수 있고 다 만들어준다고 자꾸 생각하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제가 벌써 마무리 멘트를 쳐야 되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잠깐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한 30초 그렇습니다. 정도 시간을. 네. 우선 정적이라는 표현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내란 계엄까지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알면서 정적 제거 이건 잘못됐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신임 총리 후보를 계속 인사청문회도 진행하지 않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히려 여당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라디오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두 분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야가 바뀌는 상황이라고는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순원 박사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라디오 방송을 끊었는데 이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권우문 당연히 박사님? 있죠. 네, 예, 예. 계속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검법이란 부분은 우리나라만 지금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도 지금 특검법을 없앴다. 왜? 형평성도 맞지 않고 편향적일 수도 있고 정적 제거형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벌써 3대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내란 특검, 그다음 김건희 특검, 네. 그다음 최상병 특검까지 3개를 발의했는데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당이 되었으면 지금 사법부라든지 우리 경찰, 검찰 지금 개정하려는 해체시키려는 검찰, 공수처 이에 대한 사법부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 있는데 그 사법부들을 못 믿기 때문에 특검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그 사법부라든지 여러 그 박근혜 정부 때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특검을 해서 200~300명인가 되는 분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뉴스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검법에 의해서 법적인 처리를 받았지만은 사법부에서도 당연히 재판장들을 특검법을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끝내는 마지막에는 무죄가 다 나왔다듯이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 않겠나. 벌써부터 지금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를 다시 기소를 해서 아직까지 꾸려지지도 않는데 먼저 기소를 하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비칠 때는 지금 벌써부터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검법이 통과는 됐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딱 한 가지만 제가 실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특검법을 계속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검법을 왜 하겠습니까? 여든 야든 특검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만 실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얼마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특검, 지금 3개의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다시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엊그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중요한 증거 부분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권 박사도 아시다시피 주식에 투자를 한 번만 해도 정권 회사에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특히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정권 담당자가 통화할 때 꼭 이 내용은 녹음을 합니다라고 전하고 합니다. 상대방 사항을 확인하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녹음된 자료는 통상적으로 비어폰처럼 이틀 만에 사라지고 자동 삭제되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이 투자자가 존재하는 한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영원히 간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그리고 그 훌륭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그걸 나는 사전에 알면서도 결국은 그 증거 자료가 확보가 되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료는 찾아보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 증거가 녹취된 증거가 수백 건이 이번에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검사들이 능력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수사 방법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정부 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채양명주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를 한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실타래가 풀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뭐 특검법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에 대한 의혹 같은 거는 해소시키는 건 맞다 봅니다. 그게 잘못된 형태로 정치적인 보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당선이 돼서 움직이지만 저는 지금 5개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즉 우리가 말하는 국민 주권을 가진 분들의 의도가 55%의 지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대장동 재판도 중지가 됐는데 7월 달 정도에 3개의 재판이 지금 다시 기일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재판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당선됐는데 그것도 참 다시 대통령 선거가 좀 위험성을 또 가져서 이 정치적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만 그것도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볼 문제인데 저는 재판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민석 그 국무총리 부분은 너무 그 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재명 그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유능한 분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뭐 후보자가 되든 지금 국정 운영에 지금 혼란스럽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재보궐선거처럼 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는 국민들도 알 겁니다. 지금 인수위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지금 움직이다 보면 외교적인 참사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갑자기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후보자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헌법 84조를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권 박사께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소추권을 갖는다라고 8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그러면 불소추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은 거의 7대3 이상으로 70%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고 있다. 왜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총괄 책임을 지고 또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자신을 선출에 의해서 국민이 뽑아준 이 권한 자체를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그 재판도 84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나 그리고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권을 갖는다.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면 괜찮을 텐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현상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고 그리고 이 재판은 말씀하신 대로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은 재개되는 거예요. 임기 중에는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끝내고 나면 또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야당의 모습은 협치의 구조를 멀리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는 다시 한번 자료를 잘 보고 말씀을 하세요. 김민석 총리는 전 재산이 2억입니다. 그리고 19살 된 그의 아들은 전 재산이 200만 원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당의 제 지역구인 해운대 갑의 주진우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분은 재산이 70억이에요. 그분의 아들도 똑같이 19살입니다. 19살 청년이 재산을 7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성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밖에 안 되는 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국의 유학을 어떻게 갔다 왔느냐 등등 그러면서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 심지어 그분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 가정사 이혼을 한 전 부인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리고 19살짜리 아들까지도 증인으로 불러서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국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가 그냥 입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또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25일 날 이제 청문회지 않습니까? 워낙 국힘에서 난리를 치니까 지금 그저께부터는 하나하나 자료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 차용한 부분 그리고 중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항공권 출입국 관리소에서 30몇 회의 그 동기간에 30몇 회에 권 교수도 결국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듯이 저도 근 30년이나 대학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학제로서는 한 학기에 16주를 강의하잖아요. 16주를 강의하면 결국은 100%다 우리 강의합니까? 학생들의 이유에 의해서 또 공휴일이나 행사에 의해서 또
교수들이 출장이나 기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지켜보더라도 항공권을 매입한 근거나 출입국 관리소의 자료는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보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이 몰려가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 확인하자, 이런 등등은 결국은 구태연한 정치를 하는 여러분들이 좀 아쉽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보수다. 그리고 나는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야당이 되셨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아직 꾸려지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적어도 신임 총리는 일단 인준을 바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여야가 합의도 안 돼가지고 기일을 못 잡다가 2차에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우리 서로가 좀 지양해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 현실을 제발 좀 극복하기 위한 여야 합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곧바로 보십시오. 지금 오늘이 17일째입니다. 취임한 지 17일 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당 대표들 꼭 좀 만나고 싶다. 제발 좀 오시라. 물론 야당 대표들도 이번에 기분 좋게 수락을 했답니다. 이런 모습을 봤습니까? 윤석열 전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좀 한번 만나달라. 이재명 당대표는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여러 번 내 좀 만나서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권 박사님, 우리가 이제는 중앙정부는 또 중앙정치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여당과 야당의 구분보다는 진짜 진정한 지역의 발전, 이게 우리 서로 협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 또 우리가 부탁하는 거, 이걸 모아서 중앙정부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나는 이런 구조로 좀 이 방송 시간이 앞으로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홍 박사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이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저 같은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 있을 때 뭐 혜택이라든지 몰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 때 적당히만 했어도 저도 이렇게 우리 반발을 하면서 좀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의원이라든지 보게 되면 이거는 정인들을 세워서 이거는 인신모욕부터 해서 제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했던 부분은 국민들도 알실 것이고 강성 지지층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보기가 너무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도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재명 정부가 49%를 받아서 국민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잘해가는 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비난하고 아닙니다. 있는데. 비판을 하는 거지 비난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84조 헌법 84조는 그때 요 사례가 있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과 홍준표 대표가 선거를 했을 때 그때 좌측 진보 성향의 헌법 학자들이 나와서 그때가 7대3이었습니다. 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홍준표 대표에게 무조건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 이번에는 아까 말씀대로 재임 기간은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이거를 명령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거를 커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불소추 특권이 인정이 되지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라든지 확인해야 될 것은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걸 또 검토해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 저 마찬가지면 그 가정을 꾸리고 애들도 있고 어찌 보면 정치를 하지만은 정치하기 위해서 시간 다 돼갑니다. 네. 저도 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30초는 아닙니다. 할수 있도록 저도 좀 기회를 길게 좀 드려요. 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코넬대나 하고 여러 마지막 가지 기회를 예예.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정치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한다는 건 사실 우리 정치하신 분들 중에 다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건 국민의 힘이죠. 알죠. 그래서 국민의 힘은 아니, 돈이 그래서- 있어야 정치가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정치의 야인 생활할 때 그래서 제가 김민석 후보자는 저도 정치 20년 정도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 갔는지 뭐 스폰서가 꼈는지 어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는 사실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시고 발목을 잡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말대로 어찌 보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총리 청문회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더라도 그냥 임명해버리면 끝나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에 대해서 협치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거대 여당이 법률안 그냥 다 바꿔버리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어찌 보면 인원수도 작고 제2의 야당이지만은 힘을 쓸 수 없는 분위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일제 우리 말대로 1인 1독재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 뭐 민주당으로 다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치라는 부분은 사실은 막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뭐 인사청문회 법도 개정한다. 뭐 협치하자 하지만은 뭐 대통령이 뭐 나 국무총리 김민석 할래 하면 뭐 임명되는 거지. 국민의힘에서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임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냈는데 입출국에 대한 아까 대학 강의 말씀하시면 저는 부산에서 서울에 대학 가는 거는 우리마다 이해를 하고 하는 건 한데 한국에서 중국을까지 가서 사실 학위 논문을 받는 거는 사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건요. 지금 권 교수는 전임 교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27년을 부산대학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일본에 실제로 매주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출입국 관리소 기록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로 나중에 청문회 때 판단하시고 그거는 엑셀로 그리고 제출했대서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지막 답변을 네, 드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하는데 저도 좀 해야 청문회 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 김민석과 관련된 법을 수정한다라는 것은 김민석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는 이미 24일, 25일 청문회를 하고 나면 끝이 나버려요. 인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 문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당일 때 민주당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알면서 그때도 여러분들 입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공직자 청문회를 이렇게 가면 어느 누구도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 없다. 어느 누구도 총리 하려고 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시장 말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전이 딱 되고 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민주정부는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거슬러서 이 3대 민주정부에서 단 한 명도 윤석열처럼 국회에서 반대한 인사청문을 반대한 인사를 장관이나 총리로 인준한 사례가 없습니다. 문재인 자, 정부 때 그리고- 저는 말씀하십시오. 예, 문재인 예, 정부 때는 예. 한두 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봤기 예.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야당 대표들을 만나자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하고 다른 거죠. 그 안에는 이번에 G7 국가 원수들 회의에 참여해 온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들을 모셔놓고 우리 지금 꾸려야 되는 이 정부 그리고 앞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국가 문제가 너무나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제발 특정한 문제가 없다면 이 인사청문회 좀 빨리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아마 이런 부탁도 이재명 대통령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협치의 시작이라고 나는 보고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소통의 시작이 돼야 한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들 사전에 약속을 했던 시간이 또 이미 5분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얘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네, 하고 그렇게 하면 오늘은 대선 끝나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선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재 정치권의 이야기를 나눠봤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앞으로 정치권 얘기를 뭐 저희들이 조금씩은 하겠지만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지역 그럼- 발전을 위한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한 10초만. 패널을 좀 또- 공개가 하지 말아리고 왜 자꾸 패널을 공개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다음에 공격을 교수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교수도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자,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되듯이 지금 저는 볼 때는 검사님 하여튼 뭐- 20초만. 네. 하여튼 뭐 저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첫 이제 이 방송인데 저도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내로남불적인 게 너무 강하다. 나 그거는 진짜 너무 꼴 보기 싫고 이렇게 본인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본인들- 돼요. 예, 그래서 네. 제가 하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왜 내가 할 때는 로맨스인데 남이 할 때 불륜의 생각을 너무 가까이 다 보니까 저도 조금 그 부분에서 너무 화났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뭐 정책적인 부분은 차후에 계속 검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발언 안 하셔도 하여튼 되죠?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여야를 바꿔서 축하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축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축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 이 오늘의 뜨거운 이 주고받음을 다음 주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저희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